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기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도 많이 공부를 하면서 늘 어려웠던 게 되게 유전자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어려워했었고 박사 논문은 요즘은 이제 옛날처럼 유전자에 대해서 다루지 않으면 박사 진행을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다행히 너무 좋은 연구를 많이 하시는 지금 신동직 대표님을 만나서 같이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요즘도 가끔 이제 남편이랑 유전자 얘기를 하다가 이런 부분을 우리 말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너무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코로나 검사 키트까지도 개발을 하셔서 너무 바쁘신 와중에 저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주셨거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아닙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전자에 대해서 되게 전반적이고 브로드한 내용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유전자와 질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기80님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여기 박사님은 신동직 대표님이라고 유전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쪽에 권위자이신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전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그 신동직입니다.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양력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현재는 메디젠 휴먼 케어라고 하는 유전체 분석 회사의 그 대표로 있고요. 저희 전공은 이제 뭐 질병 유전체를 포함을 해서 뭐 집단 유전학이나 뭐 분자 유전학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그 조교수로 있었고요. NIH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의 그 겸임교수도 하면서 학생들과 활발히 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이 유전에 대한 이야기라는 그 제목을 한번 소제목으로 달아봤습니다. 유전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유전이라는 이야기를 뭐 방송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수정도 좀 가미할 겸 좀 더 수월하게 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유전이라고 해서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그 슬라이드인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내용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저는 그게 유전의 가장 기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뭐 닮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데 쟤는 누구 닮아서 저 모양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거는 뭐 엄마 아빠의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가려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이 유전의 가장 근본은 이 가계도에서 닮았다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류를 할 때는 먼저 형태 분류를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분자적인 방법을 통해서 닮은 거를 찾아내는 내용이다라고 쉽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 유전자를 도대체 어디에 유전자가 존재하느냐, 이거부터 좀 막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람들 몸은 약 한 60조에서 70조 개 정도로 되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세포 안을 딱 열어보면 핵하고 세포질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유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 핵 속에 들어있는 여러 그 세포 내 소기관 중에서도 이 핵 속에 염색체라고 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이 염색체를 딱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DNA라는 녀석하고 단백질이라는 녀석이 서로 이렇게 꽉 움켜붙은 그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DNA는 이미 뭐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31억 쌍의 염기서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ATGC라고 하는 4개의 염기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31억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이 그 DNA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은 양의 염기서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DNA 사슬 중에서도 일부가 이렇게 탁탁 끊어져 가지고 유전자라는 이름으로 또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유전자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애들은 나중에 아미노산들이 많이 모여 가지고 단백질이라는 걸 또 만들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전에는 단백질의 전구체라고 할 수 있는 RNA라고 하는 또 단위를 또 건너가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어렵습니다만 이 단백질은 기능을 또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의 머리카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피부, 근육, 그리고 혈액 또는 호르몬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초는 다 유전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발표된 바에 따르면 사람의 유전자는 약 한 3만 5천 개에서 6천 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실시간으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 유전자를 찾아내고 기능을 알게 돼서 미 국립보건원의 사이트인 NCBI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기능은 현재 알려져 있는 유전자의 3분의 1이 채 안 되는 그런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유전학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더 해야 되는데 이 유전자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 사람의 질병이 어떤 사람은 잘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하는 그 감수성에 대한 차이도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약물에 대한 반응이 흡수도가 좋아서 빨리 그 질병으로부터 해소가 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런 한 예를 보게 되면은 수면 마취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프로포폴이 어떤 사람은 동량을 이렇게 그 주사로 맞았어도 시술을 하다가 중간에 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시간에 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복실에서 한참을 지나도 잘 안 깨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약물 반응에 관련된 유전자가 관여를 했기 때문인데 이건 또 개인마다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이나 영양이나 또는 뭐 피부 노화나 또는 탈모 이런 경우도 유전자의 정보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맞는 운동 방법 또는 운동의 종류 그리고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양소를 더 먹어야 되느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요새는 정보의 홍수 시대라서 많은 방송 광고를 보더라도 뭐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물론 이제 옆에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많이 먹어서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특정한 약이나 특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서로 상충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서로 피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장 자기 몸에 맞게끔 복용하게 해주는 것도 이제는 유전자를 가지고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탈모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 국가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었던 정밀의료 사업 같은 경우 또는 뭐 분자 진단, 이 분자 진단의 한 예가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항원 항체를 활용한 래피드 방법이 있긴 하지만 좀 의료기관 같이 전문적인 테크닉이 필요한 곳 같은 경우는 RT-PCR이라고 그래서 유전자를 검사를 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분자 진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 이제는 바이오 신약을 개발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신약 중에서도 유전체 신약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려면 유전체 분석에 대한 기법이나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해석을 알아야지만 이 유전체 신약으로 우리 몸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런 것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 반려동물에 대한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고 말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가까이서 드시는 이런 한우 같은 경우도 이제는 실제로 한우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유전자로 이제 분석을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유전자라는 이름은 많은데
도대체 뭐가 유전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여기로 보시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이 DNA의 이중 나선 구조 중에 이게 구획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다 갖춰져야지만 실제적인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31억 쌍의 염기설망원이 다 유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이것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31억 쌍의 염기설로 구성이 된 DNA 사슬 중에 실제적으로 기능적인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전체 DNA의 약 한 3%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예전 과학자들은 이 실제적으로 기능을 하는 DNA 이외의 나머지 것들을 정크 DNA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전에 어려운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리는 게 없었죠. 다 이제 우리 몸에 다 필요하고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도구로도 활용을 했죠. 저는 유전자가 바로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는 정크 DNA도 이제는 많이 활용이 가능한 이제 그런 형태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올 이제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걸 읽어봐라 라고 이제 학교 가서 강의하면 참 여러 가지 발음이 많이 나옵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대리빈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알렐레, 뭐, 얼릴, 뭐, 얼리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저희는 뭐, 배운 대로 쓰면 이제 얼릴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 염색체는 체내에서 상동 염색체로 존재를 하죠. 하나는 어머니한테 받은 거, 하나는 아버지한테 받은 거. 그게 이제 쌍으로 이루어져서 자식한테 이제 내려가는 경우인데, 어머니나 아버지나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구성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전자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돌연변이라든지 기타 다양성을 갖고 있는 염색체가 어머니한테 온 거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조금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유전자가 왔다. 그러면 이건 서로 헤테로라는 표현을 쓰죠. 이질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서 두 개의 염색체가 같은 유전자가 자리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형태인 거죠. 그래서 키 큰 아버지와 키가 좀 자그마하신 어머니가 결혼을 하게 되면 중간형이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키가 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것은 키에 관해서는 키가 큰 것이 우성이고 키가 작은 것이 열성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쌍꺼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다 쌍꺼풀이면 당연히 뭐 자식도 쌍꺼풀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쌍꺼풀이었고 아버지는 쌍꺼풀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쌍꺼풀이 안 나타나요. 이 쌍꺼풀은 분명히 우성 유전자인데 왜 안 나왔을까요? 이것은 어머니가 쌍꺼풀 수술을 한 거죠. 그 전에 쌍꺼풀이 원래 없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건 혼동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렇듯 유전은 굉장히 재미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유전이 여러 가지 재조합을 거쳐서 새로운 산물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매우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유전자를 연구하기 이전에 먼저 진화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우리 사람 인류의 기원이 어디서 왔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까지도 크게 두 개의 가설이 존재를 하죠. 첫 번째는 침팬지에서부터 시작된, 즉 영장류에서부터 진화가 돼서 사람으로 왔다라고 하는 이제 진화론적인 내용이 있겠고, 또 하나는 아니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자손이 뻗어져서 나왔어라고 하는 창조론이 대두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저는 이 유전체, 즉 이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을 30년 넘게
연구도 하고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어느 것이 특별하게 맞는다라고 이렇게 딱 그 주장은 잘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따지면 또 학계에서는 또 저보고 이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단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떨어져 있는 연결고리에 대한 어떤 클루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건 사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진화론적인 거는 보시다시피 이런 뭐 여러 가지 화석적인 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못생긴 사람을 어떤 특정한 예를 들자면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올라와져 있는 가장 현존 그 인류와 가까운 호모사피엔스, 슬기 사람,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는 이제 학명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최근에 또 많은 논문이라든지 책에서 나와 있는 이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중간 계층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 호모 하빌리스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그 네안데르탈인이 어떻게 이 호모 에렉투스나 호모 사피엔스하고 경쟁을 하다가 이렇게 도태가 되었나,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한데, 이 유전자가 아직도 현존하는 호모 사피엔스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재미가 있고, 조금 더 과학적인 게 발전이 되면은 이 네안데르탈 이전부터 이후까지의 그 연결고리가 잘 나오지 않을까. 이것은 이제 뭐 인디애나 존스가 했던 이런 고생물학적인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그 유전체라든지 뭐 분자생물학이라든지 뭐 생화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미가 돼서 나오면 좋고요. 예전에는 이 그 어떤 두개골이나 또는 여러 유골을 봐서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 다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그 재미나면서도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대부분 옛날에 이제 뭐 수렵이라든지 뭐 채집을 통해서 이제 그 살고 지내왔었는데, 이런 어떤 그 진화론적인 거를 보더라도 이 유전체를 아주 이제 그 전장 분석이라고 하는데, 전체 유전체 분석을 해서 보니까 약 한 130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유전체에 내에 있는 어떤 그 변이가 그 발굴이 됐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약 한 5100년 전에 시작된 어떤 유전적 다양성이 이렇게 마치 폭발적으로 이렇게 여러 대륙으로 뻗어 나갔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사람하고 영장류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겠느냐. 그래서 이제 유전체 변이를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FOXP2라고 하는 유전자가 이제 나오게 됐어요. 이 FOXP2는 실제적으로 언어를 할 수 있는 유전자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CNTNAP2라고 하는 유전자하고 같이 이제 얘네들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람에는 아주 이 유전자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잘 발현을 하는데, 영장류는 이 유전자도 이제 많이 결실이 되어 있지만 이따 손 치더라도 굉장히 퇴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말을 잘하고 이 언어력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 FOXP2라든지 CNTNAP2 이것에 대한 어떤 그 발현력이 되게 좋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예전에 뭐 문과, 이과 뭐 이런 걸 막 다루잖아요. 그런데 문과생들이 말을 잘하고 굉장히 논리정연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과생들은 그냥 수리적인 것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과생들도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이게 진료를 보는 의사 선생님들이 본인의 실력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환자들에게 이해시키는 능력이 늦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명의라는 표현을 또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실력도 있고 말씀도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 역시 보게 되면은 이 FOXP2가 굉장히 잘 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인류의 기원이 어디서 시작됐냐,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프리카 기원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겠죠. 태초에 아프리카에서 그 이브가 찾아지게 되죠. 그것도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분석이 됐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이브에서부터 약 지금으로부터 20만 년 전에 인류가 이제 분해기 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10만 년 전부터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제 아시아 대륙으로 이렇게 계속 인류가 이동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여기 이제 뭐 지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요 대륙과 요 대륙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이제 베링해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베링해가 얼어붙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있던 이제 민족들이 이 베링해를 건너서 북미와 남미로 이제 이렇게 내려간 케이스가 있죠. 제가 특정한 TV 프로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EBS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 세계 테마 기행이라든지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안데스 산맥이라든지 그 남미 쪽에 내려가면 이상하게 저 그 원주민들의 생김이 아시아권하고 되게 좀 비슷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 아시아권에서도 특히 에벤키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예전에 그 에스키모들이 그 살던 곳에 있는 분들하고 굉장히 흡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굉장히 상동성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고 하는 이 이론을 굉장히 좀 뒷받침해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현재도 역시 이제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뭐 기타 다른 대륙에 있는 인류 고고학자들 또는 뭐 인류 생물학자들이 이런 그 유전자를 통해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종이라고 하는 거는 민족과 국민과는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먼저 명제를 드리고요. 이 그 인종 간에 왜 유전자의 배열이 조금씩 틀리고 뭐 병에 대한 감수성이 틀리고 약물에 대한 반응이 틀리냐? 그거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마다 각 인종, 뭐 민족마다 서로 이 유전자 내에 있는 그 변이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할 때 DNA가 복제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 염기서열상에 매칭이 조금씩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것이 이제 뭐 변이라고 해서 생겨나게 되는데 이 변이가 여러 가지 그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딱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유전자가 단백질로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단백질의 중요 부위를 코딩하는 부위가 있는데 그걸 엑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어떤 변이가 생기게 되면 잘못 만들어진 단백질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않는 부위에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그대로 유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않는 부위에서는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유전자는 아니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나 이 인종이나 이 민족이 어떤 형태의 대표적인 유전자형을 갖는다라고 하는 지표로서는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인간의 유전적 변이는 매우 중요한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이 유전자에 대한 그 변이 패턴은 뭐 염기서열에 뭐 잘못된 것도 있고 구조적인 것도 있고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려우니까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몸속의 유전자 변이 중에 우리가 가장 연구를 많이 한 게 SNP, 읽을 때는 이제 스닙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염기서열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단일 염기 다양성, 한글로 그렇고요. 영어로는 그냥 스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옆에 있는 STR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 검사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처음 이것을 접하시게 됐습니까? 아마도 연습곡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 친자 확인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 많죠. 그래서 울고 웃기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바로 이 유전자 검사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사실은 유전자 감식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친자 확인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찾아낸 것이 아니고, 범죄 현장이라든지 개인 식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활용하기 좋은 게 뭘까라고 해서 연구를 하다가 1985년에 영국의 닥터 제프리가 이 STR을 이용을 하게 돼서, 여러분이 살인의 추억에서도 보셨겠지만 외국에다가 그 용의자의 샘플을 보내서 결국엔 이제 답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다. 그래서 터널 앞에서 그 자기네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이제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용의자를 놔준 이제 그런 그 장면이 나오죠. 그때 활용했던 것이 바로 요 이제 STR인데, 이 STR 자체도 사람의 어떤 기원이라든지 인류의 이동이라든지 심지어는 또 질병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SNP와 STR을 여러분께 그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저는 요 슬라이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왼쪽에 나와 있는 모양이나 오른쪽에 나와 있는 모양이나 사실은 거의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이런 그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염기 서열이 이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달라지면서 여러분이 볼 때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의 얼굴 형태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얼굴 형태가 서로 달리 보이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인간의 유전적 변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여집니다. 이것은 개인 간의, 민족 간의 또는 인종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앞에 서두가 많이 길어졌는데 조금 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면, 저는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유전적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이 기원을 알다 보면은 질병의 감수성도 외국 사람하고는 어떻게 틀리다. 그렇다 보면은 사실은 치료법이라든지 또는 예방법 이런 것도 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 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지리학적으로는 동북아시아고 북동아시아라는 뭐 표현이랑 뭐 같습니다만, 그 다음에 뭐 고고학적인 거라든지 인류학적인 걸 보게 되면 먼저 인류학적인 거는 우리가 황인종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언어학적인 것도 쓰게 되면은 많이 들어보셨듯이 알타이 어족이다. 그 중에서도 이제 퉁구스의 어족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구석기 시대 유물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역사가 유구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은 이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양쯔강인데요. 이 양쯔강을 기점으로 그 위도를 놓고 봤을 때 북쪽에 있는 것을 동북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양쯔강 이남을 이제는 동남아시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양쯔강 기점으로 해서 위쪽에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죠, 지리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은 이 퉁구스다, 알타이다, 또는 혼혈에 의한 중간계다, 또는 저기 그 인도네시아 쪽에 있는 이 순다 열도에서는 이 파생 남방계다. 얼굴 형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다 있게 됩니다, 형태학적으로도요. 이것이 이제 처음에 인류가 기원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지리학적으로 뭐 고립이 됐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민족들하고 이제 많이 혼혈이 되다 보면은 이 얼굴 형태도 이제 많이 바뀌면서 이 안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배열도 조금씩은 이제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였습니다. 많이 보셨죠? 여러분의 그 친구나 형제분처럼 생겼겠지만 이것은 이제 그 몽골리안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몽골리안에 있는 이 칼라족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부르야트족이라고 하는 그 바이칼 호수 옆쪽에 사는 이제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가깝죠. 생김도요. 이것은 이제 현재 울란바토르에 살고 있는 현대 몽고인입니다. 왠지 모르게 예전에 있던 그 전에 있던 사진하고 비교하면 비슷하게 생겼지만 조금 더 세련돼 보였죠. 그래도 유전적으로는 같은 몽골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연예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자, 지금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 사진의 그룹들하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의 그룹들하고 뭔가 생김생김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특징적인 긴 쌍꺼풀과 또 두툼한 쌍꺼풀과 그리고 갸름한 턱, 왠지 모르게 조금 그래도 잘생겼다 하는 쪽이 이제 왼쪽 그룹이 되겠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이상하게 운동을 잘하는 그 사람들이 좀 몰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곡하신 정주영 전 명예회장님, 그리고 왼쪽에는 최근에 작곡하신 이제 삼성그룹의 이제 이건희 회장님, 서로도 완전히 사업하는 패턴도 달리고, 우리가 볼 때 우리 한반도에 있는 이 한민족이 도대체 몇 개 민족이 모여서 된 거냐? 단일 민족이다. 그 썩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인류가 발전을 하고 진화를 하려면 이 이질성이 좀 많아야 되죠.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그룹은 남반계입니다. 그래서 남반계로부터 한반도로 온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북반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남반계와 북반계가 일단 두 개가 적어도 우리 한반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유전적인 차이도 개개인적으로도 약 한 염기서열상으로 따지면 약 한 1000만 개 정도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사람 몸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생명체라고 이야기하는 미토콘드리아라든지 남성에게만 있는 Y 염색체를 분석을 해봐도 이 북반계와 남반계의 그룹이 서로 달리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뭐 얼굴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미인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이제 이 조용진 교수님께서 이 형태학적으로 많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을 보시면 굉장히 그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유전형과 질병 간의 연관성 추론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알타이 어족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인도 남부의 드라비아라고 하는 쪽에 있는 이런 어족하고도 되게 이제 뭐 가깝고요. 아마 여러분이 신라 시대 때의 유적을 보게 되면은 인도의 이 드라비아 쪽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좀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세석기 출현이라고 해서 알타이에 보면 이 바이칼호, 한반도, 일본으로 연결되는 이 세석기의 출현 루트가 또 보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북반계 인종들이 당뇨병에 대한 아주 저항성이 높은 그런 민족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당뇨병의 발병은 이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그 에너지 활동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약 한 16,000개의 염기서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자그마한 또 다른 생명체인데, 이게 이제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공존하면서 또 특징을 또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Y 염색체가 부계 유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미토콘드리아는 모계 유전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모계 유전을 주로 연구를 할 때 쓰고, Y 염색체는 부계 유전을 할 때 많이 쓰는데, 재미나게도 이 그 미토콘드리아를 분석을 하게 되면 이 당뇨병에 관련된 그 내용과도 아주 면밀히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유전형이 북방형인가 남방형인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유전학자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논문을 발표하고 싶은 미국 유전학회죠. 이게 어메리칸 저널 오브 휴먼 제네틱스라고 하는 미국 인류 유전학회지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논문이 있는데, 여기에 이미 그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 그 이용규 박사님이라든지 또는 지금 서울대 의과대학 그 내과 교실에 계신 이런 박경수 교수님께서 이런 미토콘드리아 분석을 해 봤을 때, 제가 빨간 줄을 쳐왔습니다만, 여러 그룹 중에 N9A라고 하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이 E형 당뇨병에 대해서 다른 일반인들보다 이 저항성이 매우 높다. 특히 약 한 55% 가까운 이제 그런 저항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이제 통계적인 유의성도 있다라고 해서 이 논문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유전체의 한 0.1% 정도 되는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런 것들이 당뇨병이라든지 뭐 키라든지 성격 이런 거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지금 많은 연구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을 좀 질병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똑같이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유전형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 오랜 시간을 거쳐서 보다 보니까 똑같은 환경에 노출이 됐을 때 왼쪽에 있는 사람은 지금 이제 그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머리가 좀 벗겨지고 배가 좀 나와서 멜빵 바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술 담배를 하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이죠. 이거의 차이점이 뭐냐? 환경적인 차이가 똑같았을 때 그 다음 차이를 보는 것은 바로 유전적인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어떤 특정한 약물을 투여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잘 받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받고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유전자 계통인 CYP라고 하는 유전자 계통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약물 반응이나 약물 부작용이나 또는 약물 용량까지도 나오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류의 기원을 찾고자 시작했던 유전자 분석이 이제는 뭐 개인 식별이나 친자 확인 쪽으로 갔다가 이제는 질병이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신체적인 특성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암 같은 경우도요. 제가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만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지금 뭐 애플의 대명사라고 그 이야기가 되었던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루카스 와트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실 분은 있습니다만 워싱턴 주립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로 지금 재직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스티브 잡스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서야 비로소 이 자신의 그 유전체 분석을 의뢰를 하게 됐죠. 그래서 돌아가신 이후에서야 이분에게 맞는 항암제가 어떠어떠한 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사실이죠. 좀 안타깝죠. 그런데 그 이 밑에 계신 분은 어느 날 갑자기 피로함을 호소하게 되고 자기 몸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돼서 자기 스스로가 이 유전체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앓고 있는 급성 그 백혈병에 맞는 그 약이 있겠는가 찾아보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첫 선을 보이려고 했던 그 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이 삼고초려를 통해서 그 약을 투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은 이제 투여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아서 이제 건강하게 현재까지도 그 교수직을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의 맞는 거는 본인의 한 분은 췌장암이고 한 분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었지만 이 암 유전체 정보를 누가 먼저 알게 되고 거기에 맞는 약을 찾아서 치료를 받게 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나중에 존재하는 형태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계도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 가계에서 이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이 가계에 어떤 질병이 대물림되고 있는가도 알 수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누구를 엄마를 탓하고 아빠를 탓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가계도를 통해서 좀 더 일찍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질병에 대해서 통제를 하게 되면 이 가게 전체가 같이 드시는 음식이라든지 또는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관리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몇 년 전에 그 국내에 있는 유명한 그 경제신문에 그 실린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그 분석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게에서는 이 혈관이라든지 이 당뇨병에 대한 그 가계도가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뭐 그 특정한 어떤 그 대학 병원에서 계속 꾸준히 그 관리를 받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떤 분들은 너무 환경적인 거 이야기하고 있고
뭐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한국은 300명만 돼도 많이 그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인구 대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외국에서는 이 환경적인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명,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그와 아주 유사한 그 환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과연 이게 환경적인 요인만 되겠느냐? 이것을 어떤 학자는 유전적으로 어떤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식생활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서 아무래도 이 동양 쪽보다는 서양 쪽에 이 그 코로나에 대한 취약계층들이 이런 유전적인 거나 식생활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조심히 내다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연구가 좀 더 돼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펀메드를 통해서 보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거기에 좀 주안점을 두고 좀 더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더 할까요? 여기서 그만둘까요? 저희가 좀 있으면 아마 다음 방송이 있어서요. 네네네네. 질문이 몇 개 있어서 네. 그것만 한번 제가 아까 앞에서 이제 혹시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인종 얘기도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각각의 유전자의 차이도 있지만 혹시 더 진화가 됐다고 얘기하는 이론도 있는지 궁금해요. 이게 진화가 처음에 이제 아프리카 대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럽을 거쳐서 이제 뭐 인도나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황인종이 더 진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그 genetic diversity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생물학적,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프리카가 훨씬 더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 분들이 아무래도 그 태어난 시점으로 봐서는 더 오래되었기 때문에 좀 더 그 진화적인 루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백인이나 황인종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유사한 유전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유전자도 조금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피부색도 바뀌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다들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기심님께서는 뭐 극우 쪽 세력, 남부 쪽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 성향과 유전자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뭐 정치 쪽이랑 연관을 짓기에는 이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순수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안나제이님께서는 북한 사람들도 우리나라랑 어떻게 보면 유전적으로 되게 비슷한데 네. 이제 와서는 보면은 딱 봐도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다, 남한 사람이다 이렇게 조금 차이가 좀 있는데 이거는 유전자 문제보다는 좀 영양이나 이런 부분이 더 문제일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서울에 사시는 분들하고 저 밑에 지방에 계신 분들하고 보게 되면은 뭐 생김이 서로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영양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도회지에 있는 분들은 이제 많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꿈이죠. 그런데 이제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낮춰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아무래도 이제 좀 덜 꿈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유전적으로 북한 사람들하고 남한 사람하고 저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식습관이라든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유전자의 변형을 또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그거는 이제 않을까요? 염기서열 자체의 변화를 준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 유전자도 그 염기서열 변화는 사실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확률이. 그런데 유전자의 구조가 또 바뀔 수는 있어요.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염색체의 구조도 또 살짝 바뀔 수도 있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뭐 외모라든지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디펜던트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재밌는 강의를 들어서 저는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앞에서도 드니님께서 잠깐 이제 유전자와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는 코멘트를 주셔서 오늘은 유전자의 조금 대략적인 개념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공부를 했다면 다음 시간에는 조금 저희가 관심 있는 여러 가지 또 대표님께서 공부하셨던 부분의 질환과 여러 가지 연관성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희님, 네, 맞습니다. 유전자랑 병이랑도 관련이 굉장히 있어서 이 부분들 다음 주에 저희가 더 재미난 내용으로 대표님과 함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유전자 또는 유전체, 유전학 이런 이제 뭐 대략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질병이라든지 기타 신체적인 특성하고 유전자하고의 그 관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